많은 적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쿠이현에서는 제설 작업을 하던 79세 여성이 눈에 매몰돼 숨지고 도야마현에서는 눈에 파묻힌 차 안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NHK는 이번 폭설로 최소 8명이 숨지고 27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밤새 제주도와 충남 서해안, 호남 서해안, 경남 해안에는 눈이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 산지에 5에서 15cm, 충남과 호남 서해안, 경남 해안은 1cm가량입니다. 김희수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집이 없어서, 휴대폰이 없어서 더욱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 시민단체가 강추위 속에 노숙인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정부의 긴급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노숙인들이 갈 곳이 없어졌다고 호소하는데요.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다수 기관에서 무료 급식을 중단한 상황이고요. 노숙인들이 잠시 추위를 피해 어딘가에 들어가려고 해도 휴대전화가 없는 탓에 QR코드 인증을 받지 못해서 출입 자체가 거부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휴대전화가 없으면 명부를 작성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명부 역시 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적게 돼 있어서 결국은 같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노숙인 대상 희망지원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검사 확인증이 있어야 입소가 가능하지만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건 노숙인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언제부턴가 휴대전화가 본인을 확인하는 하나의 인증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경제적 소외계층이 또 다른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방역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차별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문제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모든 국민에게 무료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대회에서 당의 총비서로 추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젯밤 열병식을 준비하거나 진행한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북한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 이런 움직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라디오 프로그램 모두가 긴장하는 청취율 조사 기간이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늘 그렇듯이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청취자 참여를 독려하는 작은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주시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청취자분들의 새해 소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새해에 계획한 일이 있으시거나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만원 상당의 모바일 분식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진자 수 400명대로 지금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게 주말 내내 이어진 한파 영향으로 검사량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일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1명이 늘었는데요. 여기 국내 발생이 419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32명이었습니다. 그 국내 발생 사례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이 137명, 경기가 142명이어서 역시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망자가 15명 늘어나서 누적 사망자가 1,140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00명대로 감소한 것 자체는 좀 우리가 숫자만 보면 좀 희망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방역 당국은 이렇게 400명대까지 감소한 거는 역시 검사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날 검사 건수가 전반적으로 평상시 주말보다도 감소를 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너무 추웠기 때문에 이 임시 선별검사소를 축소 운영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사량이 감소한 영향이 있고 이게 오늘과 내일 신규 확진자 수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차 유행이 감소하는 국면인 것도 사실이라서 이걸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감소하는 국면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환자 수가 적게 나왔다. 확진자 수가 적게 나왔다. 이걸 근거로 우리의 경각심이 또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이제 여러모로 걱정이 된다라고 방역 당국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전국 확진자는 422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네. 전날 같은 시간대가 390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30명 넘게 지금 늘어나는 수치죠. 그리고 밤 사이에 계속 또 확진자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날과 같은 이제 추세면 400명대가 유지될 것으로도 예상이 되지만 뭐 그 이상을 넘어가면 다시 500명대로 이제 올라갈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방역 당국이 판단했던 것처럼 지금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만큼은 좀 부인하기 어려울 보이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다가 또 언제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어떤 점을 우리가 경계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일단 지역 사회의 감염 위험이 계속 이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는 게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설명입니다. 지금 확진자의 감염 경로 중 조사 중인 비율이 최근 1주간 25% 정도인데 이건 아직 이제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겠고 두 번째로는 감염 취약 시설의 유행이 지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 이런 데가 대표적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현재 계속해서 이제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1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네. 이 중에 영국에서 온 게 15건, 남아공에서 온 게 1건 정도인데 여기다가 더불어서 이 계절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한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밀폐된 실내 생활이 증가하고 환기를 불충분하게 해서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기 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방역 당국의 이 당부입니다. 조금 좀 희망적인 소식도 있네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좀 더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워낙 많이 설명을 해서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주간에 환자 한 명이 얼마나 감염시킬 수 있는지를 이제 나타낸 이런 방역 지표인데 1 아래로 떨어지면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주 0.88로 떨어졌다라는 게 방역 당국의 이제 발표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1 이하로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네.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것만 또 보고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이 감염 재생산 지수와는 별개로 또 확진자가 증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환자 수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 자체는 고무적이다라고 방역 당국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방역 조치를 지키지 않은 종교 시설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방문자 명단 180명 가운데 32명을 검사를 했더니 29명의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는 14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방문 사실 부인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아예 차단하거나 전화를 안 받는 이런 검사 거부 사례가 많아서 지금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난 BTJ 열방센터라는 네. 곳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방역 당국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이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검사자 169명 중에 45명이 검사 예정이고 한데 이 사람들은 뭐 여기를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검사를 거부하고 있고 또 이제 아예 전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79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서울시가
종교시설 이 1,300개에 대해서 자치구와 함께 좀 점검을 해봤는데 네. 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 9곳이 이제 적발이 됐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부산 지역에서는 교회 2곳이 거듭된 고발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산 서부교회 그리고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이런 이제 사례들이 대표적인데 여기 뭐 서부교회에서는 신도 600명 그리고 세계로교회에서는 신도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고 하니까 사실상 방역 당국의 지침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대놓고 무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뭐 시설 폐쇄 명령 이런 것들을 강행을 했는데 뭐 이 폐쇄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이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느냐 의지를 갖고 또 하면은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어떤 제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5명 이상이 만나는 그런 모임도 지금 못 하고 있고 스스로 지금 자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저는 아무도 안 만납니다. 네. 아니, 저를 만나고 있으시잖아요. 네, 이런 뭐 일하러 돈 벌러 오는 것 말고는 네, 아무도 제가 만나지 않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지금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나마 감소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종교시설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방역에 협조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더 신뢰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백 명, 아쉽습니다. 수천 명 이런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종교시설이 스스로 네. 자각을 하고 이런 대면 예배는 뭐 당분간 중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변수로 꼽히는 게 변이 바이러스 유입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를 가진 확진자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화제가 된 건 이제 일본의 사례인데요. 지난 2일에 도쿄 하네다 공항을 통해서 귀국한 남녀 4명이 브라질에서 이제 왔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제3의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일본의 방역 당국이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역 당국하고 일본 측은 유전자 정보를 공유를 하고 이렇게 좀 앞으로 예의주시하겠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 15명, 남아공 변이 1명 등 총 16명 외에 추가로 이제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일본하고 명확하게 좀 소통을 해서 네. 추가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은 이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요즘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정말 이건 일반 국민들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방역 대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 우리가 계속 뭔가 방역 대책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이제 백신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방역 당국이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상당수 물량은 3분기, 4분기에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목표이고 이걸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다라는 게 방역 당국의 이제 설명인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예방 접종의 경우에 이 2번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접종 후에 면역 형성에도 2주에서 3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네. 11월 정도에는 어쨌든 집단 면역 수준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백신 물량 공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관리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국내에 도입되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서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제조소인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도 현장 실태 조사를 시행을 해서 이 백신 접종 계획에 이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실 거예요. 오늘 신년사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가장 핵심적인 아젠다로 제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이제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을 약속을 했고 이걸 이제 근거로 해서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을 이제 마련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와 함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그리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프로젝트를 이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투입하겠다.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 104만 개도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이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균형 뉴딜에 둬서 상생을 좀 이루겠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변함없는 추진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는데 좀 남북 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서도 남북미 관계 대전환을 이루도록 마지막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 계획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신년사에서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될 것인데 전 국민이 순서대로 무료 접종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밝혔는데요. 이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역시 빠른 코로나19 종식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백신에 대해서 전 국민 무료 접종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판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하겠다라고 하면서 백신 자주권을 확보를 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보건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의 이런 입장에 발맞춰서 방역 당국도 이 백신 접종 무료 시행 계획을 이제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코로나19 백신 5,600만 병을 확보를 하면 이달 중에 백신 접종 계획을 이제 마련을 하고 다음 달부터 전 국민에 대한 무료 접종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런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에 이제 또 자세한 계획들이 나올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접종 비용이 한 2조 원 정도 가량 든다는 거잖아요. 백신 그렇습니다. 구입하고 접종하는데 그건 예비비로 그러면은 그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송구하다 이런 입장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사과를 좀 했고요. 예.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문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거 안정이라고 표현한 것에 좀 방점이 찍히고 있는데요. 네. 집값, 뭐 부동산 가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일정 부분 정부의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대규모 공급이라든지 이런 공급 확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주거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이제 정책을 펴갈 것이다. 이렇게 좀 이런 내용을 밝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사과와 함께 주택 공급 정책을 신경 쓰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동안에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공급론을 주장해왔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메시지가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있다는 거죠? 일단 변창흠 장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이제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그런 것들이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애초에는 이제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 관련 물량을 많이 이제 얘기할 것으로 봤는데 네. 훨씬 더 파격적인 방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이제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역세권의 범위를 넓혀서 용적률을 더 높이면 주택을 좀 더 밀도 있게 지을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국토개혁법 시행령 개정을 또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 시내 지하철역 300여 개 중에 100곳 이상이 이제 용적률 700%까지 대상이 돼서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 뭐 이런 주장인 거고요. 네. 준공업 지역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순환 개발을 추진을 해서 이걸 위한 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 이런 것들이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저층 주거지 개발은 미니 재건축이라고 볼 수 있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한다 이런 이제 좀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고요.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는 기존의 도시재생에 이제 동네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 기능을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층 보강하는 이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제시했던 공공재개발, 재건축의 인센티브를 더욱 확충하는 그런 대책이 추진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민간의 주택 공급 활성화 이런 것도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의 연장선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 방식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에 지금 국토부가 들어가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나치게 분양가를 억눌러서 이 재건축 조합 등이 주택 공급 일정을 미뤄서 지금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라는 내부의 네. 평가가 있다 이런 평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여러모로 규제라든지 어떤 뭐 세금 이런 문제로 접근을 했다면 확실하게 공급 확대를 위한 모든 수단을 지금 동원하겠다라는 취지의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장 집을 금방 이렇게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불안정한 부동산 이제 심리를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좀 이런 정책들을 앞으로 계속 내놓겠다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그 당초 이제 이낙연 대표가 그 꺼냈던 사면론 이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이것도 관심이었는데 사면론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사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이 일단 됐는데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그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단 이제 신년사에는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 다만 뭐 통합이라든지 협치 이런 단어가 좀 앞으로 사면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예고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화두로 통합을 제시한 게 이제 지난 7대 신년 인사회였는데 네. 신년사에는 또 통합 대신에 포용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별다른 이제 뭐 협치라든지 이런 내용도 이제 없기 때문에 뭔가 이제 사면 관련한 정치적 논쟁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것들과 거리를 두려는 그러한 신년사가 아니었는가 이런 해석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챙긴다 그 부분에 집중하겠다. 정치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은 가급적하지 않겠다. 뭐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정치권 반응 좀 살펴볼까요?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민주당은 오늘 서면 논평을 냈는데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이 국정운영 기조를 적극 뒷받침하겠다. 올해 대한민국의 일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협력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야당 분위기는요? 야당은 뭐 이 신년사에 대해서 대단히 비관적인 이런 주장인데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도약의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도약은 현 시국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좀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고 있어서 유감이다라고 평가를 했고 네. 국민의당의 경우에도 전혀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가 일색이다라면서 좋은 말 대잔치 신년사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려는 대통령의 의지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처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적극적 확장 재정 정책을 비롯해서 재난 연대세 도입 등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야당은 상당히 박한 평가를 좀 내린 상황인데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또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굉장히 폭넓은 주제가 화두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5년 차를 맞아서 신년 기자회견에 이제 할 것으로 뭐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좀 소통 부족 이런 것들을 지적받아 왔기 때문에 좀 언론과의 접촉면을 늘려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생각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기자들 이렇게 여러 명 모아놓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형태 그리고 일종의 준비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질문을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받는 네. 이런 형태의 기자회견이 이제 가능할 것이냐 이런 거는 좀 형식적으로 의문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래 1월 둘째 주 또는 셋째 주에 신년 기자회견을 가져왔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7일까지 이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고려해서 평년 다른 이제 전해와는 좀 비교해서 일정을 조금 늦추지 않겠는가 이런 네. 이제 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하려면 기자들도 상당히 많이 몰리고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할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들에게 오늘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에 이 집합금지 대상이 된 이제 업장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총액 300만 원, 집합 제한 대상인 경우에는 이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도보다 줄었다면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다만 이제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에만 해당이 되고 그 사행성 업종이라든지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이런 좀 기존의 이제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일단 2차 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정부의 문자 안내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그때 이제 지원금 받을 때 이제 등록했던 계좌로 이제 입금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네. 이 초기에 이제 신청이 몰릴 수밖에 없는 날이라서 오늘은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분들, 내일은 이제 짝수인 분들에게 이렇게 네. 이제 문자가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당이 되는데 왜 문자가 오지 않았는가 혼란스러운 분들도 있겠지만 이걸 저의 설명을 들으면 이제 혼란해하지 않아도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특수 형태 근로자, 특수고용 노동자와 이제 프리랜서들에게 지급되는 3차 고용 안정지원금 50만 원도 이제 오늘부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하고는 중복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콜센터 문의 등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세 차례나 사실은 영업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번에 이제 네 차례 아니겠습니까? 지금 임대료 부담이나 매출이 감소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이 정도 지원금을 가지고 이거 임대료도 한 달 임대료도 안 된다 이런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좀 논란이 있었던 게 헬스장 등의 실내 체육 시설에 관해서 이제 뭐 태권도장이라든지 발레 이런 거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좀 헬스장 업주들이 이제 좀 반발을 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네. 아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그리고 인원을 9명 이하로 할 때 형평성을 맞춰서 헬스장 영업을 이제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또 이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헬스장은 대부분 성인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이제 제한 조치로 아동과 학생을 새로 이제 회원으로 받는다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이런 지적인 것이죠. 네. 이런 가운데 이태원에 있는 자영업자들도 지난 주말에 정부의 어떤 방역수칙 재검토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나섰는데요. 네. 이 자리에는 댄스그룹 클론 출신의 방송인 강원래 씨라든지 또 방송인 홍석천 씨가 참석을 해서 좀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이 이태원에 있는 이제 업주들의 경우에는 오후 7시가 넘어서 이제 영업을 하는 이제 좀 저녁에 장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오후 9시 이후에 운영을 금지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뭐 이 자영업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을 지금 정부가 네. 강요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여당과 정부는 이 지금까지의 자영업자들의 어떤 영업 제한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일률적인 영업 제한이 아니고 면적에 따라 인원수를 다르게 하는 뭐 제한 조치를 적용을 한다든지 또는 앞서 말씀드린 밤 9시로 제한된 영업 시간을 좀 완화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서 어떤 보완책이 나올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그 3차 재난지원금 말씀도 저희가 드렸지만 지금 여당을 중심으로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KBS 뉴스9 출연해서 코로나19가 진정된다면 추경을 편성해서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걸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도 여야 국회의원 전원과 기획재정부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서 소비 효과를 이제 가중시킬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어떤 분위기는 좀 이런 좀 정치인들의 분위기하고 네. 좀 달라 보이는 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경우에는 KBS 1호진단에 출연을 해서 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기 때문에 지금 뭐 논의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준다면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정부의 재정이라는 게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돈을 무한정 재정을 쓸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만 이것은 이제 재정 당국의 어떤 입장인 것이고 재정 당국이 말하는 대로 꼭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여지를 남겨놓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홍남기 부총리 발언 말씀하셨지만 야당의 주장도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에는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1년에 걸쳐 어려움을 겪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피해가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선별 지원하자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이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최소 1년간 늦추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재난지원금 말고 다른 형태의 이제 어떤 간접적인 지원 이런 것들도 좀 모색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런 주장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안철수 대표는 한 달 통신요금 2만 원을 깎아주는데 1조 원을 쏟아붓자던 여당도 자신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라고 자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이낙연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 코로나 양극화 시대이다 이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이익공유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익을 얻은 그런 계층이나 또는 업종이 그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도록 해서 피해가 큰 쪽을 도와주는 방식을 좀 논의하자라면서 유럽의 경우에 호황의 어떤 호혜를 입은 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면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뭐 그런 사례도 있다라고 우리 사회도 이런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세금을 좀 늘려가지고 지금 어려운 계층에게 사회적 지원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뭐 언급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만 지금 계속 뭐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이제 뭐 배달 중심의 어떤 음식 서비스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음식점이나 주점 매출은 떨어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양극화 해소를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법안을 마련한다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앞으로 고려는 할 수가 있지만 구체적인 발표는 다음 달 초에나 이제 있을 예정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일례를 든 것 중에는 착한 임대인 모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임대인 모델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들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뭐 70%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자발적인 어떤 그런 것에 기초하자 이런 주장도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뭐 속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발성에 기초한다는 것은 좀 제도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착한 임대료 제도 같은 경우도 실제로 현실에서는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정의당은 기본적인 이런 아이디어 자체는 환영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다만 민간의 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자 이런 차원의 제안은 이제 아니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인 특별재난연대세 논의에 나서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뭐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누가 어떻게 득을 받는지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단평을 내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정의당의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지금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나중에 가서 이 어려운 시기 극복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분담하듯이 세금을 좀 더 내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돈을 또 모아서 적자 재정한 것을 메우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코로나19 상황이 이윤을 많이 늘린 이제 부문 중에는 사실은 대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좀 이익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화제를 4월 재보궐선거 쪽으로 좀 바꿔보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번 주 중으로 단독 회동을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그냥 전망인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갖는 겁니까? 일단 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바는 안철수 대표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번 주 중에 이제 회동을 한다. 이 제안을 오세훈 전 시장 측이 안철수 대표 측에 했다.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형식으로 만날 것이다까지는 지금 얘기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오세훈 전 시장은 오늘 이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게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자체도 중요하지만 당대당 통합이 아닌 선거를 위한 후보 단일화만 하면 야권이 분열된 상태로 대선을 치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일화가 대선에서 야권 분열을 잉태하는 나쁜 단일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야권을 하나로 합치는 뭐 이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야권이 분열된 상태로 앞으로 계속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야권이 분열된 상태로 사실은 선거가 3자 구도로 끝날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 통합이 지금은 뭐 최선을 다해서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막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안철수 경계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보도는 안철수 경계령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이제 말한 내용을 보면은 오세훈 전 시장을 혼낸 것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은 당의 새로운 후보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안철수 대표를 자꾸 언급해서 안철수 대표를 선거의 최대 변수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 오세훈 전 시장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대표가 입당한다면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이 출마 선언을 이제 거론을 하면서 그런 출사표가 어디 있느냐. 구주에 남 좋은 일을 시켜주느냐 이렇게 또 면박을 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당과의 당대당 통합 주장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기자들하고 만나서 정당 통합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나는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것은 앞서 당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양당 통합이 후보 단일화보다 먼저라고 공개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내에서 좀 목소리가 각자 달라가지고 이게 누구 목소리가 맞는 것인지 좀 국민들께서도 헷갈릴 것 같긴 한데요. 주도권 경쟁을 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뭐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이런 것이 목표이고 그런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건 본인의 어떤 행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김종인 위원장이 자꾸 거듭해서 언급하는 사례는 1995년 조순 서울시장 사례거든요. 네. 3자 구도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준비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뭐 단일화가 필요하면 하는 것이지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굳이 안철수 대표의 입지를 키워줘 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아마 두 양쪽은 앞으로도 좀 일정 정도 평행선을 계속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를 만난 것도 또한 그것도 보수진영으로의 어떤 그 주도권 확보를 위한 확장성, 외연을 넓혀가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가 이 김동길 명예교수를 만난 거에 대해서 중도에서는 지금 지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우측으로의 어떤 확장성을 모색하는 행보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실제로 그런 효과를 낼 것인지 좀 의문인 것이 이 김동길 명예교수의 경우에는 지금 워낙 과거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유행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라고 하는 그런 유행어도 있는데 워낙 과거 인물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뭐 극우적인 행보를 하는 분들하고 굉장히 가깝다 이런 평가를 받은 바도 있고 실제로 그런 언행들을 또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이 기반의 안철수 대표가 이분을 만나고 그다음에 이후에 또 홍준표 홍준표 의원을 또 네. 우연히 만났다고 하는 절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그동안 자기 색깔과 안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도층 지지가 계속 유지되는 방향으로 가겠느냐 여기에 좀 의문이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여당 얘기도 좀 해보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름이 부쩍 요즘에 언론에 많이 오르내려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은 이제 여당 지지자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CBS 라디오에 오늘 출연을 해서요 안철수 대표를 겨냥해서 이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옛날 얘기를 지금 들고 와서 얘기하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갈짓자 행보를 지속하는 분에게 서울을 맡겨도 되느냐라는 물음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진행자가 그거는 안철수 대표를 겨냥한 말인가라고 물으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해석을 해봐라라고 구체적인 얘기는 또 안 했습니다. 네, 아직 뭐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은 아닌데, 근데 당내 출마 선언을 한 후보가 있잖아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우상호 의원이 밝혔는데, 의원은 박 장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또 비판했어요. 이 박영선 장관하고 나경원 전 의원이 예능 프로그램에 뭐 출연을 해서 어떤 일상의 모습을 뭐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것으로 많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우상호 전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무리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이 두 당의 특정 후보를 경선이 뭐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조명해 준 것은 선거 개입이고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방송국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참 정치권의 움직임은 계속 빨라질 것 같네요. 앞으로 좀 숨가쁘게 움직여가는 정치권 소식들 좀 잘 정리를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되는 거에 맞춰서 저희 프로그램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방송 내용과 관련한 의견과 별도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많은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7322님. 13년 동안 게이트볼로 취미생활 및 건강관리하는 68세 할머니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게이트볼 대회를 한 번도 개최 못했습니다. 백신 맞고 집단 면역되어서 올해는 게이트볼 대회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꼭 건강관리 잘하신 다음에 꼭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014님. 큰딸이 바라던 아기가 생겨서 정말 기쁩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어서 도움을 자주 주지 못해서 미안할 따름입니다. 큰딸이 입덧이 어서 끝나고 잘 먹고 순산했으면 합니다. 시사회 청취율이랑 우리 딸 순산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자녀의 출산하고 저희 프로그램 청취율까지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여정 제1부부장은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서도 빠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 연결해서 이번 북한의 8차 당대회에서 눈여겨볼 점들을 짚어보고 올해 남북관계 방향을 향방을 좌우할 변수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전화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함이 집권 초기에는 제1비서, 그리고 2016년에는 국무위원장, 이번에 또 총비서로 바뀐 건데요. 이 노동당 총비서 추대,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예, 크게 뭐 사회주의 국가 일반의 어떤 당 운영 체계에 맞게 좀 정상화시키는 부분과 그다음에 당 행정 편의를 좀 도모하는 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존의 제7차 당대회죠. 2016년에 있었던 그 당대회를 통해서 당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직책은 당 중앙위원회의 상위에 있는 옥상옥처럼 하나의 직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초당적이랄까요, 뭐 초법적이랄까요, 아주 그냥 그 당중앙위원회 위에 군림하는 그런 직책인데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 일반에서 보기 드문, 거의 전례가 없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한 국가들, 특히 이제 중국이나 여타의 국가들 보면은 대부분 당 중앙위원회 안에 총비서라는 이 직함으로 보통 이제 당 통치를 하는데, 이건 당중앙위원회 위에 그 옥상옥처럼 뭔가 직함을 만들어 놔서 상당히 좀 기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어떻든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심 통치를 선언하면서 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겠다라는 차원이 하나가 있었고, 네. 또 선대의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가 가졌던 직함을 가급적인 피해서 자신의만의 어떤 직함을 만든다, 뭐 이런 측면들이 아마 강하게 부각돼서 그런 직함을 부여했던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 5년여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이 통치를 하면서 이제 뭐 당에 대한 장악력은 이미 갖췄기 때문에 네. 좀 더 실질적인 차원에서 당을 좀 정상적인 체제로 가동시켜보자라는 측면이 좀 고려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회주의 일반에서 채택하고 있는 당 중앙위원회 내에 있는 총비서라는 직책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과거에 이제 부활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당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함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당의 그 직함들을 전부 다 위원장 아니면 부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다 호칭을 변경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다 비서 체계였기 때문에 책임비서, 뭐 경제비서, 뭐 선전비서 이런 방식으로 비서 직함을 사용하는 것이 당의 고유한 그 직함 호칭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전부 없애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상위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도 위원장이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위원장 아니면 부위원장, 그리고 네. 심지어는 국무위원회라고 국가기관 역시도 위원장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서 네. 사실상 굉장한 혼돈을 가지고 왔고, 그 당 직책으로서 이 사람이 뭘 담당하고 있는지조차를 그 이름에서 직함에서 파악을 하기 힘든 그런 약간 당 행정에 있어서 약간 혼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회주의 일반의 보편성을 좀 따르는 부분, 그 다음에 당 행정 편의에서 어쨌든 직함을 그 당의 고유한 직함으로 다시 복구하는 뭐 그런 네네.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게 총비서라고 하는 직책이 뭔가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왜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오냐면은 2012년이었었잖아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는 결정서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총비서라고 하면은 다음번엔 누가 총비서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또 총비서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좀 남달라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선대의 할아버지죠. 그 김일성의 경우에는 영원한 국가주석, 그다음에 자신의 아버지인 김정일은 영원한 총비서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실상 어떻든 영구 결번처럼 네. 이것을 놔두려고 했던 것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보기에 어쨌든 이 당을 중심으로 통치, 국정 운영을 하는 체제를 자신이 계속 갖춰왔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거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사실상 총비서가 아닌 이름으로 뭔가를 집행하고 실제 통치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비정상적인 측면이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앙위원회 외부에 뭔가 직함을 둔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전례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전체적인 당 통치에 어울리는 직함, 그리고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총비서적 개념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오히려 당의 권위와 영도력을 갖다가 높이는데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른바 김정은 체제가 확실히 자리 잡았다 이런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관심인 게 2인자로 그동안에 이제 그 여겨졌던 김여정 제1부부장인데요. 이번에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도 빠졌고 당 부장 명단에도 이름이 지금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사실상 뭐 2인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뭐랄까요? 공식 직함이 사라진 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될까요? 예, 근데 그 뭐 이게 경질성 후퇴 또는 경질성 그 좌천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그 로얄 패밀리 소위 이제 김일성 그 가계의 일원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어떤 경질을 한다라는 의미가 사실상 좀 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김여정 제1부부장은 기존에 대미 대남 부분을 총괄했던 그 역할도 있었고 네. 또 현재 이제 새로운 미국의 신정부가 이제 등장 예정이죠. 출범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칠지는 아직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펼쳐왔던 북미 관계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전환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 불확실을 앞두고 기존에 강하게 미국에 대해서 발언을 해왔던 그리고 대미 강경 노선의 일환으로 좀 강하게 돌출돼 있던 김여정을 계속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다소 현 정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적절하다. 그래서 어떻든 약간의 일선에서 뒤로 약간 후퇴시키는 그런 일종의 조정을 한 것은 아닌가. 근데 이것을 그 김여정의 어떤 과오에 대한 어떤 경질성 의미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일선에서 후퇴했다라기보다는 제1부부장이라는 직함은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김여정이 제1부부장이라는 직함으로도 충분히 다른 여타의 직함을 다 압도할 만큼의 측근으로서 또 실세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제1부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대미, 대남 그리고 전반의 국정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당장의 경질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김여정 부부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회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되고 또 그동안에 이제 대남 업무 총괄했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역시 당 비서에서 지금 제외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예, 이거는 이제 그 대미 메시지의 일환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좌천되거나 완전히 그 축청된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 김영철도 사실상 이제 대남 담당 비서에서 통일전선 부장급으로 사실상 이제 격하된 거거든요. 네. 한 등급 떨어진 거죠. 그리고 최선희 제1부상 역시도 이제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기존의 위원회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된 것이죠. 그리고 리성권 외무상 역시도 사실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진입은 했지만 실제 후보위원회에서도 거의 맨 끝에 호명이 될 정도로 그 위상은 사실상 그렇게 상승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미 라인에 해당됐던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한 등급 정도씩 강등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에 대한 어떤 실책성 그 강등 의미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미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 그 얘기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사실상 이제 지금까지 대미 협상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지만 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변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없다라고 이제 이번에 사업총화 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대미 외교에 우리가 많은 정성과 공을 들이면서 과거처럼 하진 않겠다라고 다소 소홀함감 있는 듯한 그런 태도를 인선을 통해서 일단 보여줌으로써 어쨌든 바이든 정부의 관심을 끄는 좀 효과 그리고 어쨌든 향후의 북미 협상에 있어서 과도하게 북한이 미국에 마치 뭔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약간의 그런 거리두기 일종의 그런 긴장성을 좀 부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정인 위원장이 한 발언, 지금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발언을? 예, 요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 전반에 흐르고 있는 기조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확고부동한 전략적 노선을 수립해서 그것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 관통하는 얘기는 상대적 대응론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대응하는 대응하는 태도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노선을 가겠다라고 미리 딱 내놓고 그 노선대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선은 제시하지 않은 채 상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내가 입장을 취하겠다는 방식으로 상대적 이쪽의 대응론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취한 것은 앞에서는 핵무력 고도화를 하겠다라고 대놓고 이제 상대 압박을 가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상당한 협상 공간을 두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나한테 선하게 대한다면 나도 선하게 대하겠다라는 이쪽의 입장 표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당대회에서 나온 대부분의 내용들은 상당히 가변적이다. 굉장히 변화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 역시도 앞에 문턱으로 제시하는 상당히 높은 벽을 제시한 것 같지만 뒤로는 상당한 확장 공간을 열어두는 그런 원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핵이라는 표현을 36번 사용하고 핵무력을 11번 사용했고 또 지금 가장 관심이 큰 게 핵잠수함 건조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네.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과연 갖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북한이 그 사업통보에서 밝혔듯이 핵잠수함의 설계 연구가 이제 끝났다. 그래서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의 거의 초보 단계에 있다라고 이제 북한 그 말을 그대로 빚는다면 그 정도에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요. 이미 이제 그것이 뭐 어떤 전력적으로 이제 배치되고 하는 개념까지 가려면은 상당한 시간과 기술과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일을 보기는 어렵고요. 이번에 북한이 다종의 여러 가지 최신의 어떤 그 전술 핵무기에 대한 얘기들을 열거했습니다. 뭐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도 미사일. 근데 이 내용들은 사실상 다 연구 개발 중 과정이 있고 또 하나 이 무기들이 이렇게 열거한 이유는 어떻든 미국과 향후에 핵 협상을 한다면은 핵군축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이런 사정 정지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큼 내가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버려가는 핵군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가 우리를 상대로 전략적 인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반문을 던진 듯한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나치게 핵무기 고도화 쪽에만 너무 방점을 찍어서 해석하기보다는 협상을 위한 일종의 문턱 높이기 또는 자신이 굉장히 몸집을 불려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좀 그 짧게라도 좀 다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북한 심야 열병식 진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 실제로 심야 열병식을 진행한 거 맞습니까? 예, 우리 이제 정부에서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거행됐다, 이미 이제 열병식 진행됐다라고 이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예행 연습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게 약식으로 거행돼서 그냥 김정은이 참관 안 한 상태에서 약식으로 거행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 보통 열병식을 당대회 이후에 부대 행사로 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차 당대에서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대 행사로 만약에 하더라도 폐회 이후에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밤에 노출된 그 장면들은 어떻든 약간 예행 연습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김 위원장이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따라서 북남 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은 평화 번영의 새 출발점에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금 보건협력을 신년사에서 언급을 했거든요. 남북관계 어떤 방식으로 좀 풀려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발빠르게 종합적 구상을 북한에게 공세적으로 좀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말은 북한도 근본 문제를 빨리 같이 협의를 하길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비롯해서 군사적인 서로 위협을 해소하는 부분들 이렇게 본질 문제를 빨리 건드려달라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하거나 협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내일 오후부터 평년 기온이 회복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권과 경북 북부와 경북 산지에 한때 눈이 내리겠고 강원 영서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새벽에 서울, 경기 남부,